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샛별입니다. 자, 오늘부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중요한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오늘 좀 반가운 분을 여기에 모셨습니다. 자, 이번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1타 강사 아니면 대장동 킬러로 존재감을 과시하신 원희룡 후보의 부인 강윤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자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 또 투표가 시작이 되셨잖아요. 네네. 오늘 또 하루 종일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일정이 네네.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하고 어제하고, 오늘 내일 이틀 네. 이제 투표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또 3일, 4일 여론조사 이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투표를 독려하는 작업들. 네.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투표해달라고 연락하거나 이제 네. 그런 일들을 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쨌든 4강에도 진출하셨고 네. 최종 후보로서 이렇게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다니시면서 만나봤던 분들 어떤 반응이랄까? 네. 만나시면서 어떤 분위기를 좀 느끼셨는지. 참 사실 저희가 4강 들어갈 때만 해도 과연 4강에 들어갈 수 있겠나 네. 하는 그런 우려들이 사실 좀 걱정 반, 네. 그런 우려 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또 기라성 같은 후보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저도 많은 곳에 전국의 우리 당원들 만나면서 많이 이제 호소를 많이 했던 게 원희룡이 반드시 4강에 올라가야 네. 우리 당의 경선이 보다도 좀 품격도 높아지고 네. 토론의 품격도 네. 높아지고 또 원팀으로 네. 이제 함께 가는데 네. 큰 기여를 할 테니까 꼭 좀 올려 보내주시라 네. 이런 부탁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원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네. 또 올라갔고 또 4강에 올라가서 이렇게 또 만나면서는 그때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4강에 올라가는 게 목표였다면 네. 또 올라가서 사실 많은 우리 후보의 네. 진가랄까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우리 당원들도 생각을 좀 달리하고 네. 그리고 후보 중에 제일 낫지 않냐,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런 네. 말씀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또 2강 체계로 또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저희는 드립니다. 원희룡을 찍으면 원희룡이 됩니다. 그리고 4명의 후보 중에 가장 원희룡이 적절하다고 판단 들으시면 그 마음의 판단대로 하십시오.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이러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 사람들은 어떤 동조 현상이라고 하나요? 동조 현상 네네. 내지는 좀 더 이렇게 대세를 따라가야 좀 마음이 편안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흐름에 따를지 네. 아니면 이게 많은 당원들의 내면에서는 그래도 우리 후보 중에 원희룡이 제일 낫고 네. 또 민주당 결정된 후보하고 싸워서 네. 내년 3월 9일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는 원희룡 아니냐라고 전략적인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런 분들의 투표만 많다면 승리는 확실할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첫 주제가 내가 이재명을 꺾을 적임자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각자의 이유를 나는 이래서 적임자다라는 이유를 이제 각 후보들에게 물었는데 이제 원희룡 후보께서 굉장히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재명을 가장 잘한다. 네, 이재명의 도덕성, 비리,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전 과정, 그 사람의 정책이나 어떤 업적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그걸 내가 제일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만이 쓰러뜨릴 수 있는 적임자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네네. 하셨어요. 네네. 동의를 하십니까? 네. 실제 그래서 네. 또 우리 국민들께서 대장동 1타 강사로 네. 또 이렇게 별명도 붙여주셨고요. 네. 이렇게 본인 얘기했던 것처럼 1타 강사가 아니라 1타 킬러다, 공격수다, 1타 공격수다 이렇게 네.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포인트를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 토론에서도 많은 후보님들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민주당 후보를 꺾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나를 이끌 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그거에 대한 준비도 실제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이렇게 온 국민이 다녀보면 다들 그냥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누가 돼도 좋으니까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는 꼭 좀 돼야만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다는 걱정들도 너무 많고 또 그런 염원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3월 9일 정권 교체를 오기 위해서도 사실은 어떤 전략과 어떤 방법을 써서 이 상대와의 경쟁에서 이길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희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도 이제 그런 좀 전략적 사고와 또 전략적인 어떤 이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뭐 이재명을 공격하는 게 확실한 어떤 정권 교체의 키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사실 대장동 그 강의하신 거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정말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를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님? 만약에 그런 의혹의 점들, 여러 의혹의 점들, 지금 뭐 이렇게 특검도 안 하고 있고 또 검찰의 수사가 또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는 저희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전제할 때는 야,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부패했구나. 총체적인 그 총체적인 어떤 부패의 구조들, 또 그 총체적인 부패의 구조에 좀 핵심 책임자와도 같은 분이 지금 후보로 나와 있다는 건 참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잘 가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서 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저희도 가끔 그 조갑재 TV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정과 사범이 참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은 좀 저희가 다시금 반성하고 저희 사회 전체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런 기회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서 꼭 뭐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는 분이 실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인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 분이 다시 또 우리 국정을 맡아서 책임지고겠다고 나오는 그 사실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또 분통 터져 하는데 또 이게 이제 대선 후보가 되시면서 또 이렇게 덮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많은 이슈 속에 덮여질까 하는 또 걱정들 이게 있다 보니까 더 저희 후보가 나서서 이거는 덮어서도 안 되고 묻어가서도 안 되고 또 면죄부를 결코 줘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분이 결코 다음에 우리 국정을 맡게끔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좀 절박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제주지사를 한 7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것은 아무래도 이게 행정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대장동 비리도 어쨌든 성남시 안에서 일어난 이게 어떤 구조가 비슷하죠. 고리 그런 것들을 좀 잘 아시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주에서도 뭐 비슷한 일들은 사실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비껴 있고 또 이렇게 잘 모르죠. 사실은 저는 뭐 도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 또 이렇게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내려갈 때 왜 중국 자본, 내가 난개발도 많았고, 그때 이제 제주의 어떤 자연들이 훼손되면서 또 외부 자본이 와서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부동산 열기랄까요? 그리고 난개발의 어떤 열기들이 있을 때 갔거든요. 그랬더니 뭐 얘기 들으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자님 얘기처럼 어떤 이 구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익을 서로 이렇게 나눠 먹고 대신 또 그러면서 행정적인 어떤 편의를 봐주고 또 결탁되고 이게 함께 뭔가 이게 그 옳지 않은 부패의 먹이 사슬을 만드는 구조들이 실제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유혹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훤히 이제 그게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원희룡 후보의 아내이시기 전에 어쨌든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또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사실 두 분은 서울대 그 커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2학번. 한 분은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이제 의대. 그때 대학 가기 좀 쉬웠었을 때가 있고요. 대학 가기가 쉬웠었던 데가 있었나요? 지금 우리 네. 이제 자라는 아이들한테서는 뭐, 예, 힘들고요. 항상 예, 그렇죠. 힘든 일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이제 동기로 네. 만나셔가지고 또 굉장히 그 당시 어떤 민주화 운동에도 굉장히 네, 네. 투신하셔서 네, 아주 네. 오랜 세월 네. 19살에 네. 만나서 네. 지금 뭐 58이니까 한 40년 가까이 네. 친구였다가 또 연인이었다가 또 아내로서 이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오는 남편이자 친구이자 뭐 등등등 네. 동지였다고도 볼 수 있고요. 고향도 같은 제주도신 같습니다. 거죠? 네, 네. 아유, 어쨌든 그러면 그 7년 동안은 그러니까 서울에 계실 때는 제가 개원해서 전문의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네. 제주에서도 병원을 개원해서 제가 이제 그 정치를 한 지가 한 21년이 되고요. 네네. 그 중에 이제 12년 국회의원 한 거고 네. 도지사 재선을 한 건데 그 12년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제가 서울서 개업을 네. 하고 있었고요.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야인 생활을 했었어요. 네. 정치를 좀 떠나서 네. 그 12년 동안에 본인의 소위 이제 보수의 개혁의 기치를 내세웠던 자기 정치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제 병원을 저희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저도 같이 이제 그런 시간을 함께 보냈었고 네. 그리고 도지사 가서 한 8년, 이제 7년 그 세월은 제가 이제 원래 제 전공이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이거든요. 아, 네. 예. 요새 제일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 네네네. 네, 동료죠. 아, 그러시네요. 네, 동료시죠. 그래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인데 제가 개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진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네. 제가 늘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개업하는 제 식구들이 많아요. 뭐 간호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치료사, 언어치료사, 놀이치료사 많은 이제 식구들을 거느리고 또 뭐 건물 임대비도 내야 되고 예를 들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보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불 능력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꼭 필요한 게 이만큼인데 네. 그 아이가 이만큼을 다 지불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다 지불할 수 없을 때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가 있었어요. 이게 이 분야도 참 비용이 드는 분야예요. 그럼요. 뭐 상담료, 검사, 치료. 그다음 뭐 치료도 굉장히 다양하게 네.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그게 병원을 넘기고 50제도 50이라는 네. 제 나이 50을 넘어가면서 저도 좀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좀 공적인 봉사의 의미에 가까운 일을 제 분야에서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저희 이제 애들도 컸고 저희도 뭐 크게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이제 전국 최초로 제주교육청 스쿨닥터로 취업을 했던 거고요. 교육청 소속으로. 네. 그때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그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애들이 아주 많아요. 많죠. 뭐 자살 위험에 있는 아이들도 네. 있고요. 뭐 학교 폭력, 뭐 학대, 뭐 학교 부적응, 뭐 등등 너무 많은 아이들이 적어도 전체 한 20% 정도의 아이들이 좀 네.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셨죠. 네.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학교가 좀 도와줄 수 있고 특히 가정이 취약한 경우는 그나마 학교라는 곳이 아이들한테 안전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제가 이제 역할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직접 상담도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제주교육청에 1년 스쿨닥터로 있을 때는 그 학교가 한 188개였는데 저희가 저하고 다른 선생님 두 분이 저 일을 같이 했는데 155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아이도 만나고 또 부모님도 만나고 또 교사들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아이한테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도와주고 또 치료받을 수 있게 연결도 해주고 심지어는 뭐 병원비까지 마련하느라 제가 동분서주했던 기억도 있고요.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만 그렇게 아니요. 한 그래서 건가요? 아니요. 2015년 그때 이제 제주교육청에서 제가 이제 1년을 했고요.
그 사업이 되게 전국에 모범사례가 돼서 네. 이제 교육부에서 불러 올렸죠. 네. 말하자면. 그래서 2016년부터 최근까지는 이제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 그리고 11,000개 학교 전국의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직접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 정신과 전문의 저를 포함한 전문의들이 달려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과 부모님과 교사들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을 계속 해왔고요. 학교 현장에 아까 현장 해결사로 학교 현장 진짜 많이 가봤고요. 네. 그리고 요즘 같으면 뭐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 오프라인 되면 또 이제 재난 상황이거든요. 일종의. 그리고 뭐 예전에 왜 포항 지진이라든지 또는 사실은 뭐 세월호 때도 정치적으로 돼서 그렇지만 뭐 그런 어떤 큰 재난 처음 이제 그 시초가 됐던 건 옛날 왜 공주 사대부고 아이들이 해병대 캠프 갔다가 갑자기 이제 그 해병대 캠프에서 아이들이 이제 사망했던 사건이 벌어지면 그 학교에 그 아이들과 가까웠던 친구들 그다음 뭐 선생님들, 부모님들 이게 뭐 학교 자체가 엄청난 위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일들을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요한 분야가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문제 때문인지. 네, 맞아요. 그래서 갈수록 꿈이 필요한. 전문가로서 좀 우리 아이들이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되는 사회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저도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많은 거를 좀 최대한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어떤 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시고 하나의 또 봉사로서 이렇게 해오셨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정치인의 아내라는 타이틀도 있잖아요. 이 둘 사이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시는 게 쉬우신가요? 아주 이게 어렵죠. 대선 이런 선거 국면이 되면 사실 내 일에 집중하고 싶어도 이걸 놔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뭐 21년 선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큰 선거 많이 치렀어요. 뭐 당장 이제 그 민주당하고 5번을 저희가 싸워서 또 5번을 또 이겼기도 했고요. 또 이제 당내 경선도 있고요. 특히 지금 같은 대통령 이제 경선 국면이죠.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과거에는 이제 제가 병원 문 닫고 나와야 되고 물론 문 닫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다른 분들한테 맡겨놓고 나와야 되고 일을 쉬어야 되고 또 지금 올해도 좀 몇 달째 지금 쉬고 있고요. 그래서 제 커리어가 이렇게 중단되는 게 불가피한 경우도 사실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인 가족들이 참 고생들 많이 해요. 사실은. 뭐 선거 때 되면 뭐 다니다 보면 명함도 찢어버리고 뭐 침도 뱉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늘 지역구에 살았거든요. 목동에 살고 또 저기 제주에 살았는데 그 목동에 살 때도 그런 거 있어요, 기자님. 누가 제 차를 이렇게 그었는데 일부러 아니지만 근데 그냥 자동으로 제가 나오는 반응이 죄송합니다 반응이 나와요. 화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권자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주 도지사 시절에도 저희 그 후보 아버지 어머니 지금도 이제 제주에 계시거든요. 부모님들이나 또 저나 모든 가족들이 저희가 이제 도청에 한 번도 안 가보고 동사무소도 잘 안 가요. 저희 가족들 웬만하면 혹시나 또 누가 될까봐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뭐 평소에 조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부득이하게 제 일을 그만둬야 되고 근데 뭐 안 그만두기도 어려운 게 그 많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실제 이제 남편 일을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도와주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어떻게 가족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도와주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는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양육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그땐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엄마로서의 역할, 또 직장. 아내로서의 역할, 또 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애들이 다 커서 이제 두 가지 삶, 저희 전문가로서의 삶과 또 이제 그 정치인 아내로서의 삶, 이 두 가지의 이제 밸런스, 이 균형을 어떻게 좀 갖고 가야 되는가.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제 삶의 일부인 거고, 어느 것 하나 사실 소홀할 수 없는 거고, 또 제 정체성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참 때문에. 시대가 변했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번에 그 네 분의 후보 그 분들을 보더라도 뭐 예전에는 천편일률적으로 안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뒷바라지 해오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또 이렇게 전문가시고 뭐 윤석열 후보 안에도 뭐 미술 전시 분야에서 또 아주 유명한 전문가시고 이렇게 한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분들이 또 이렇게 영부인 후보로 되시는 거니까 앞으로 네. 참 영부인의 역할이라는 것도 참 이게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 미국의 그 바이든, 네네. 그 질 바이든 여사도 자신의 네네. 직업을 네네. 유지하면서 일을 네네. 하던데.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병행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영부인은 그 예산과 또 인력의 지원을 유일하게 받잖아요. 네네. 네. 저기 도지사, 17개 시도지사의 아내들은 그런 지원이 없거든요. 그 네. 지원 규정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지원이 없다라는 것은 아예 뭐 공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봐야 되나요?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그것도 사회적 합의나 네. 또 어떤 요구, 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 이제 관선, 이제 선출직이 아니라 네. 과거에는 임명직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임명직이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제주도만 해도 그 저희도 이제 2014년에 선출이 돼서 갔을 때 그 제주도지사 관사가 엄청 큰 거예요. 네. 이게 막 3,000평 뭐 이렇게 하고. 3,000평이요? 예, 그, 청와대보다 더 클 거예요. 그런가요? 청와대 몇 평이고 아무튼 저도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저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 잔디밭이며 엄청 큰 이제 옛날에 이제 지방 청와대 개념으로 네. 이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었대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도청 직원들도 한 1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근데 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지사 아내나 가족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지 네. 규정은 일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참 안 맞다 이게. 네.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 관사를 어린이 도서관하고 또 평생교육관으로 영구적으로 아예 그걸 내놨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예 바뀐 거네요. 네, 바뀌었어요. 그런데 공간이. 이제 가끔씩은 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국제행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제주도를 위해서 이렇게 손님들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공간의 필요성은 있어요. 네, 그러네요. 네, 사실은 제주를 위해서. 그건 아마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영부인에만 규정이 있고 시도지사는 없는 이유가 이게 있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4년마다. 그러니까 사실은 4년 동안에 그 행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음 선거를 또 준비하는 의미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사실은 선거법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의 법규나 선거법을 생각하면 17개 시도지사의 그 아내들에게 어떤 뭐 조례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시대에 안 맞아요. 지금 이 모든 게 안 맞고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 영부인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선출직으로 당선은 됐지만 또 재선해야 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담임직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네. 또 어떤 국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네. 경우들도 많으실 거고 그렇죠. 또 이제 국내에서도 본인들이 뭐 자신들의 재선을 위한 어떤 정치 활동은 아닐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지원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게 예산과 인력이 간다는 건 그만큼만 또 거기에 부여되는 책임감 또 그만큼의 역할을 요구받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